피막이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서는 꼭 피막 제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프레시한 피막을 갖고 있는 경우에서는 안녕하세요. 미고성형외과 윤원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막을 재수술할 때 제거할 거냐 말 거냐, 또는 피막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수술은 예전에는 굉장히 아픈 수술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의학적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의사 선생님들의 실력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가슴 수술이 별로 많이 안 아픈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꽤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별로 안 아프셔서 그 다음날 어디 친구 만나러 나가고 놀러 다니고 하는 경우들을 흔히 봐서, 제가 수술하기 전에 항상 제발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어디 놀러 가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되었으니 상당히 덜 아프게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기를 재수술은 엄청 무섭고 재수술은 엄청 아프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수술도 똑같이 처음 수술과 똑같이 별로 아프지 않고 회복도 별로 힘들지 않고 그렇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하는 의사는 첫 번째 수술보다 조금 더 힘듭니다.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뭔가 작업할 게 꽤나 있기 때문에 처음 수술보다는 한 50%에서 한 2배 정도, 1.5배에서 2배 정도 조금 더 힘들고 일도 더 많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조작할 내용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세밀하게 조작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느끼는 정도는 그렇게 많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수술은 우리가 힐링 프로세스라고 해서 아물어가는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수술을 하시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즉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서는 이게 얼굴에 살이 다치고 나서 또는 수술하고 나서 아무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쌍꺼풀의 재수술은 6개월 이후에 한다, 이렇게 의사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가슴과 배 이쪽의 위치에서는 심장의 높이 따라 이 속도가 달라지는데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데. 그래서 보통 가슴 수술은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지난 후에 재수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먼저 피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막은 캡슐이라고 해서 어떤 이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가슴 수술에 쓰는 이 보형물뿐만 아니라 그 이물질이 우리 면역세포가 그거를 외부물질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외부물질로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 몸에서 어떤 방어기전, 그 면역 기능이 일어나냐면 이 물질 주위에 내 몸에서 막을 만들어서 둘러쌉니다. 즉 내 몸에서는 들어온 물질이 나쁜 놈일 수도 있으니까 이 나쁜 놈이 내 몸에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하려고 방어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방어막이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피막, 즉 캡슐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쓰는 보형물에서도 이게 내 몸에 있는 물질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들은 이 외부 물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알게 된 다음에 이 물질 주위에 막을 둘러싸게 됩니다. 즉 그 방어를 목적으로 막을 둘러쌀 때, 방어만의 목적이라면 두껍고 튼튼하게 막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가슴 수술을 했을 때 그게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지면 그게 단단하게 만져질 거기 때문에 얇은 피막이 생겨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만드는 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수술할 때 깨끗하게 하고 균이 거의 안 들어가게 하고 피가 안 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 이유가 그 피막을 얇게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피막이 두껍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구축입니다. 피막 구축이라고 얘기하는 단단해지는 현상을 얘기할 수 있고요. 막을 튼튼하게 잘 만드는 게 원래는 좋은 거지만 가슴에서는 그 두꺼운 막이 나쁜 거고요. 그게 구축이라는 거고, 그 구축이 생기면 촉감이 안 좋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설사 구축이 생겼더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서는 방어막을 두껍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구축이 생긴 거가 촉감은 안 좋지만 내 몸 자체에 나쁜 게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막은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막이
경우 안에서 그 안쪽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막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안쪽에 균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물이 고일 수도 있고 피가 고일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 확률들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 두려워하거나 수술할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피막 구축이 생겼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 이 피막을 제거할 거냐 말 거냐에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는 또 좀 다른 방향으로 영역이 있습니다. 즉 피막이 건강하고 프레시하고 아주 얇고 부드럽게 잘 만들어져 있는 정상적인 피막이라면, 즉 건강한 피막이라면 이 피막을 꼭 제거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도 그 정상적인 피막을 무조건 꼭 제거해야 된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 피막이 어떤 석회화 과정이 있다라든지 또는 염증이 있다라든지 어떤 문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그 피막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수술을 할 때 그 피막을 제거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기준은 그 피막이 건강하고 프레시한가 또는 그 피막이 염증이 있거나 석회화가 있거나 어떤 나쁜 내용이 있는가, 그게 기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피막이 건강하고 프레시하다면 그 피막을 굳이 제거하지 않고 소위 피막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피막을 터주거나 하는 캡슐로토미 또는 리모델링하는 현상으로 모양을 더 만들어주는 과정도 할 수 있겠고요. 또 피막을 이렇게 한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어떤 일종의 플랩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구조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막 자체가 나빠서 무조건 제거하는 개념보다는 피막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물론 피막이 예를 들어서 염증이 있거나 나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다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막이 아주 얇고 부드러운 경우에서는 오히려 피막을 제거하는 과정이 꼭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흔히 사과를 깎을 때 사과 껍질만 깎고 안에 있는 사과의 그 속살을 전혀 안 건드릴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피막이 만약에 굉장히 얇고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 피막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살이 다칠 수도 있고 피가 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수술하는 것이 환자한테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보형물의 이슈들이 있으면서 피막을 제거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환자분들 사이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들이 판단을 해서 환자분의 두려움을 위해서 제거하는 것도 적절할 수도 있고요. 의사들이 판단해서 피막이 얇고 프레시하다면 굳이 피막을 제거하는 게 꼭 옳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또 한쪽 방향으로 환자분이 건강한 피막을 갖고 있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제거를 원한다면 그 또한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막을 제거하는 방법도 일종의 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겨드랑이로 수술을 할 때는 우리가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내시경은 말 그대로 우리가 로봇 수술처럼 어떤 카메라가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내시경 카메라를 보면서 직접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내시경 수술이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고 밑선으로 째거나 유륜으로 째고 들어가서 직접 보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의사가 그 수술을 배우는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어떤 안정적으로 수술하는 데까지 케이스 스터디하는 시간도 좀 더 걸리기 때문에 내시경을 사용해서 수술하는 과정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시경으로도 충분히 피막 제거가 다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그 내시경 조작이 우리가 맨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수술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내시경보다는 밑선으로 전절제를 할 때, 즉 토탈 캡슐렉토미를 할 때는 밑선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조금 더 의사들이 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들 많이들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도 해보면 내 겨드랑이로 들어가서 하다가 이제 만약에 아래쪽에 많이 이렇게 늘러붙어 있거나 그러면
꽤나 시간이 좀 걸려서 과연 마취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면서 겨드랑이로 굳이 고집하면서 하는 게 더 옳은지에 대한 물론 수술하고 나서 수술이 잘 되면 의사가 만족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겨드랑이로 내시경 수술을 전절제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만족감은 있겠지만, 이게 과연 수술을 오래 하는 게 환자한테 옳은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분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사전에 수술했던 첫 번째 수술이 겨드랑이 절개가 있었다면 겨드랑이로 다시 들어가서 상처를 굳이 밑선에 또 남기지 않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술하는 방법은 세 가지잖아요. 유륜 절제, 그다음에 밑선 절제, 그다음에 겨드랑이 절개법,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어디로 들어가든지 피막 전체 제거가 무조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갈비뼈하고 상당히 아주 단단하게 들러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디로 들어가도 우리가 이 캡슐을 제거할 때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문제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어떤 접근법이 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꼭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상처를 안 남기는 거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겨드랑이로 수술을 하시고 재수술하러 오신 분은 겨드랑이로 내시경으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겨드랑이로 내시경으로 재수술을 하고요. 밑선으로 처음 수술하신 분은 다시 수술할 때 또 밑선으로 재수술을 하고요. 유륜으로 오신 분은 유륜으로 다시 재수술을 하는데, 유륜의 문제점은 간혹 한국 사람의 경우에서는 유륜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 억지로 유륜을 열고 들어가서 첫 수술이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할 때 그 유륜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다시 백을 넣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유륜 그 상처가 조금 더 안 좋게 생기고 흉터가 좀 안 좋게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밑선이나 겨드랑이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막의 두께가 보형물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즉 스무스 보형물, 예전에 사용했던 매크로 텍스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마이크로 텍스처가 약간씩의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피막에 만들어진 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보여집니다. 피막 구축이 없게 건강하고 잘 만들어진 프레시한 피막을 기준으로 봤을 때라도 보형물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어느 게 더 장점이고 어느 게 더 단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에 따라서 피막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당시 수술했을 당시에 균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느냐, 또는 피가 어느 정도 났느냐, 그다음에 몸에서 체액이 어느 정도 분비돼서 그 안에 묻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체질로 상처가 금방 아무시는 분도 있고, 상처가 상당히 늦게 아무시는 분도 있고, 또는 상처가 났는데 남들은 거의 티 안 나게 꼬매지도 않고 그냥 살짝 상처 난 거가 나중에 보니까 거의 상처가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상처가 굉장히 막 징그럽게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체질적인 문제도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에 가슴 수술을 하고 났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피막이 만들어질 거는 정말 다양한 팩터들이 작용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꼭 어느 한 가지가 어떤 역할을 준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환자분의 체질이 한 50% 정도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사의 수술 과정이나 보형물의 역할이 한 50% 정도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치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피막 구축이 상당히 아주 그레이드 4 정도로 있거나, 안쪽에 염증이 있거나, 피막 자체에 칼시피케이션, 즉 석회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토탈 캡슐렉터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전절제를 해서 피막 자체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그 전절제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막을 깎아내면서 안쪽에 있는 내 살도 일부 다치기 때문에 다시 출혈이 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상적인 조직이 최대한 덜 다치게 하도록 하는 노력들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는 것은 필요할 때 꼭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거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잘 해야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막이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서는 꼭 피막 제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프레시한 피막을 갖고 있는 경우에서는 환자분한테 꼭 피막 제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단 환자분께서 두려움 때문에 피막 제거를 원하신다면 그때는 해드리는 것 쪽으로 제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슴 수술 후에 발생되는 피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떤 피막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고성형외과 윤원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